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겸손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겸손은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챙김이나 명상과 같은 실천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겸손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며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겸손은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팀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겸손이 여러분의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복잡한 개념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 책을 통해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만하면 추락한다. 자만심이 너무 강해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닥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한다. 교만하고 시건방지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고꾸라지거나 면박을 받거나 철저하게 모욕당할 운명에 처한다. 현대 문화에서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 두 가지 생각으로 이어졌다. 먼저 겸손과 굴욕을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수치나 망신을 당해 대가를 치른다고 배웠다. 한편 신이나 업보와 같은 개념을 오랫동안 배제하고 살아온 사람은 겸손이란 낡아빠진 개념이며 현대생활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지금까지 아주 많은 사람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제 분수를 지키거나 조용히 있으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다. 성공을 숭배하는 현대문화의 신화에서도 그런 문화에서도 불구하고 거만한 자만심은 시간과 집중력을 앗아가는 함정이며 우리를 단절시키고 공허하게 만든다. 반면 겸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힘을 실어주며 혁명적이다. 자아를 강조하는 풍조가 인기를 끈 데는 다음 세 가지 경향이 두루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초라해지고 허약해졌다. 첫 번째 경향은 외부 요인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의미와 행복을 다른 이들의 손에 맡기고 있다. 두 번째 경향은 우리가 자신을 노출하는 태도, 견해, 신념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경향은 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자기 존중을 추구하려는 강렬한 욕구다. 우리는 자신을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드백과 비판을 수용하거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자기 가치를 외부 정보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념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자기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 가지 경향이 합산된 결과가 허약한 자아감이다. 우리는 새로운 증거에서 배우려 하기보다 자신의 믿음을 변화하려 했으며 세상에 접근한다.
겸손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다. 세 가지 특성을 하나씩 알아보자. 겸손의 첫 번째 부분은 강점과 약점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거만한 사람은 약점을 받아들이는데 소홀한 채 강점만 물고 늘어지며,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은 명백한 강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약점만 파고든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한계를 아는 동시에 강점 또한 인정한다. 겸손이란 나의 강점과 내가 잘하는 일을 파악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겸손의 세 번째 부분은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욕구에 신경 쓴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공감할 줄 안다. 겸손한 성격의 세 가지 특성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내게 딱 맞는 크기의 겸손을 알아야 한다. 겸손은 사회적 변화와 혁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한다.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안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겸손이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겸손은 자신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적당한 크기로 보는 것이다. 겸손해지면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현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은 마음챙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챙김이란 우리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아무 편견 없이 알아차리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과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와 세상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약한 부분을 인정한 동시에 나의 장점을 긍정해야 한다. 겸손의 첫 번째 요소가 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잘 아는 것임을 상기해보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감점과 약점을 알고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모두의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안다. 나를 잘 알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받아들임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강점과 한계, 패턴, 동기, 성장 영역을 알아차리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정보에 의지한다. 돈을 충분히 벌거나 친구를 많이 사귀거나 칭찬을 받아야 충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가치를 외부 정보에 구하면 피곤하고 만족스럽지도 않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정감이 생긴다. 이는 정신건강에 무척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편안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과 본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겸손은 근거 없는 자신감도 집착에 가까운 확신도 아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은 왜 그리 실천이 어려운가?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에는 두 가지 큰 적이 있다. 수치심과 턱없이 높은 자존감을 향한 욕망이다. 우리는 은밀하게 숨긴 나만의 두려움을 아무도 모르길 바란다. 누가 진짜 나를 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말이다.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 고양과 높은 자존감을 향한 욕구다.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겸손은 어떻게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수치심에 뒤섞인 자기 혐오 사이에 거기에 있는 중간 지점이다.
솔직한 평가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려야 받아들임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변 세상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성공에 있어 다른 사람이 기여한 몫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 뛰어나게 잘하는 분야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둔다. 평균 이상인 분야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겸손은 우리가 한계를 시인하고 성장하거나 개선할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잘하지 못하거나 아직 전문 기술을 익히지 못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자신에게도 단점이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의 성과나 능력에 위험을 느낀 대신 그들과 함께 축하하는 기쁨을 누리는 쪽을 선택한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인 과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겸손해지면 나의 능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과신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일부 학자들은 역경과 고난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정신건강과 안정감을 키우는 길이다. 겸손은 우리를 이 길로 이끈다. 겸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가치와 재능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개발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를 알 수 있게 한다. 겸손한 사람은 지식의 폭과 한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과 도움을 청할 때를 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위기의식을 느껴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된다. 편견으로 지은 세상은 거짓 세상뿐이다. 겸손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자리를 관대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왜 어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물이 익는데 어떤 관계는 삐걱삐걱거릴까? 왜 어떤 사람은 친구와 깊고 의미 있는 유대를 쌓는데 어떤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까? 건강한 관계에서 자아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나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으면 피드백을 수용할 수 없거나 계속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에서 재앙을 일으킨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은 건강하고 관계 친화적인 특성이 원천이다. 나르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르시즘에 도취된 연인은 허약하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데 노력을 쏟고 점점 그 매력이 시들해진다. 진정한 자신감은 나를 낮추는 것도 남을 경멸하는 것도 아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만이 상대의 성공을 축하하고 자신의 틀렸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끼치는 영향을 헤아릴 수 있다. 허약한 자아는 관계를 망친다.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실제보다 지나치게 돋보이는 자신에 대한 시각을 굳건히 유지하려 한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는 해로운 갈등도 일으킨다. 자신의 자아만 내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인 대신에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증명하기 바쁘다. 이들은 성장하거나 변하려 들지 않는다. 강점에만 집중하고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더욱이 피드백을 마다하고 방어 성향에만 갇혀 있으려 해서 새로운 관점을 접하거나 배울 수 없다. 겸손은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연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연인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 전략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충분하며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안다. 이러한 안정감이 관계에 스며들어 정직과 상호 합의를 불러일으키고 불건전한 조작이나 속임수를 쓸 가능성을 낮춘다.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은 거절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모습을 전부 보여줬는데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온전히 사랑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다. 안정감을 확보하고 나에게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 겸손은 진정한 관계의 주요한 특성이다. 안정감을 얻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자아를 나누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 점수를 과장하지 않는다. 둘째, 더욱 중요한 사람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관계의 함정 피하기. 겸손한 연인과도 관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을 너무 낮추어 생각하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 비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확하게 평가한다. 타인의 욕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 자신이 안정감이나 건강한 관계를 희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쪽의 관계에서 항상 베풀기만 하고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거나 상호 의존이 위태로워진다. 나의 자아감은 상대에게 묶여있지 않다. 나는 상대와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관계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있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으며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사랑을 나눌 줄 안다. 3장. 야망과 성취. 겸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겸손을 야망이 부족하거나 평범한 수준에 안주하려는 행동과 동일시한다. 겸손한 리더는 개인의 이득보다 회사의 가치와 번영을 우선순위로 삼는다. 최근 연구에서는 직장 내 겸손의 중요성과 완전히 자족적으로 일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은 근본적으로 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학교들이 리더와 매니저의 주요 덕목이자 모든 직원에게 중요시되는 특성으로 겸손을 꼽는 것이다. 겸손한 리더십은 어떤 형태를 취할까? 경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지도자는 섬김과 실행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리더가 된다.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그들의 대응 방식을 조정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책임을 감수하는 것과 칭찬을 나누는 것, 잘하고 있는 점과 변화가 필요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의 중요성도 알고 있다. 겸손한 리더는 나만 생각한 태도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태도로 전환한다. 겸손한 리더의 나에게서 우리로의 전환은 직원들에게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겸손한 리더십 아래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산적인 도전과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미숙한 데다 거만한 리더는 유통이 없고 융통성이 없고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겸손한 리더는 유연하며 새로운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상고하고 배우며 잘 들음으로써 미숙함을 극복한다. 겸손한 리더십은 구성원이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며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직원이 실수한 뒤 질책받을까 걱정하지 않고 리더가 개방적인 태도로 앞장서며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 한다면 사람들은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일에 몰두할 수 있다. 겸손은 무능의 반대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자아감 역시 겸손에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아와 겸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은 확고한 마음과 성공을 향한 강한 욕망이 새로운 관점에 열려있는 마음, 듣고 배울 의지,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넓은 배려심과
균형을 이루어한다는 점이다. 겸손은 우리가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중심을 잡는 기반이 되어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칠 만큼 겸손한 리더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둘째, 리더가 유능해야 한다는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 리더가 유능하면 아무리 겸손해도 조직에 피해가 될 일은 없다. 셋째, 각 조직의 맥락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직은 그 어떤 잠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유능과 겸손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일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비결이다. 어떻게 해야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일할 때 사명이나 비전을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 그는 언제나 그 일이 자신의 사명에 입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중히 거절한다. 둘째, 강점과 약점을 알고 이에 대한 계획을 해야 한다. 겸손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셋째, 잘 들어야 한다.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두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관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건강한 협업을 환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는 비굴해지거나 적절한 보상이나 인정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살피어 나 자신을 넘어서는 관점을 높이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협업이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기회 앞에서 달아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 공허활동, 의학적 발견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리더가 필요하다. 겸손은 성공이나 성과와 별개로 우리에게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는 안정감을 허락한다. 본질적인 자기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야망을 품고 실패할 자유를 준다. 일하면서 겪는 거절과 실패와 실수가 일에 대한 평가일 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한다. 첫 번째 변화는 성장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커다란 변화는 거절과 실패를 겪을 때 혼자 아파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이다. 우리의 생각이 거절당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경험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일하면서 겪는 거절은 인간으로서의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거만하고도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관계를 망치듯 허약한 자아는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2부 겸손 기르기 4장 피드백 요청하기. 피드백을 요청하고 수행한 것이 내 삶은 변화시켰다. 겸손한 덕분에 나는 과거에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물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더 개방적인 자세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 겸해졌다. 겸손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피드백을 받는 일은 겸손한 삶을 가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듣지 않으려면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힐 것이다. 우리에게는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특정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찰력을 얻고 생각과 인식을 흐리게 하는 편향된 성향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직한 형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했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을 강조하는 야심찬 변호사에 가깝다. 자신을 더 잘 알고 겸손을 키우려는 노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우리들의 욕망일 것이다. 실제로 이 동기가 너무 강한 나머지 종종 삶의 다른 중요한 면을 잃고 상당한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다. 종합해보면 조건적 자기 수용이라는 문화를, 그런 문화적 신화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관과 여러 편견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겸손해지는 길로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 어떤 피드백도 무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얼마나 내가 뛰어난지 확인해주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패배적인 회로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다.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르시즘적 자기 과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겸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진실을 듣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나 선입견에 맞는 피드백을 원할 때가 더 많다. 연구자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기 평가 피드백에 대한 4가지 동기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는 자아를 보양하는 정보를 찾는다. 자아를 보호하고 나를 더 좋게 느끼게 하는 정보나 피드백을 추구한다. 부정적 피드백을 피하는 것은 우리를 공허하고 미성숙하게 만든다. 자기 고향에 대한 욕망은 세상을 정확히 포용할 능력을 위협하며 겸손을 기르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검증, 피드백을 구하기도 한다. 우리의 선입견이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는 외부에서 제공하는 피드백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그 역할을 맡는다면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언짢은 말을 듣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기는 성장 과정에서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혼자서는 겸손을 기를 수 없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친구 한두 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곤 한다. 위협적이라고 인지하는 피드백은 그냥 잊어버린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정보는 말 그대로 까맣게 잊는다. 우리의 이기적인 편견은 인식 수준에 있으며 기억으로 저장한 정보와 대사를 흘려낸 정보를 왜곡한다. 언짢은 피드백에 대한 일방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려 애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낯선 사람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에게서 받은 피드백을 수용하고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피드백에는 큰 힘이 있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처음에 나는 괜히 피드백을 수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처음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행동을 보호하려 했으며 감정의 벽을 쌓으려 했다. 하지만 즉시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친구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취약성을 드러내 노력하지 않았다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길러진 나의 성향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터였다. 여행 전체를 망칠 수도 있었다. 피드백을 무시하면 인생 전반에서 풍요로운 확장 경험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수치심의 함정을 피하고 방어태세를 완화하며 주변의 피드백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겸손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추어라.
자신의 특성과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더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과보다 학습을 중요시하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을 더 적게 느낀다. 자신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장보다 과정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취하면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기 개발을 우선시하라. 피드백을 환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발전하겠다고 뜻을 품고 상황에 접근하면 어떤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견 혹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기억도 증가한다.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배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경청하고 배우는지 통찰력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 자기 수용을 발달시킨다. 자기 가치가 성공과 외모, 부와 권력 혹은 명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문화적 미신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는 아름답고 돈이 많고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화려한 여행 경력을 자랑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수가 많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은 목록에는 끝이 없다.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감각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김으로써 유연성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존중을 추구하다 보면 거짓 목표를 세우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충분한 존재다. 비판이나 제안을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요청하지 않은 피드백을 듣기보다 미리 피드백을 요청하고 듣는 편이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내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지치거나 배고프지 않을 때,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 피드백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압박에 시달릴 때는 피드백에 방어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요청할 때는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상대방은 내가 성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지가 불편할 수도 있다. 5장 방어기제 낮추기. 수많은 연구 결과 역시 우리가 방어기제를 활용하는 이유를 실존적 접근 방식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20개국 이상에서 수행된 300개 이상의 실험에서 자신의 소중한 그런 믿음이 언급되거나 이를 문제시할 때 문화적 세계관을 방어하는 것이 타당한 반응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방어는 일상의 번거로움과 삶의 즐거움을 겪는 동안 주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실제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친구가 상기시켜줄 때를 제외하고 죽음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 방어기제가 제법 잘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신념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신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반응한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현상은 카드로 얼기설기 쌓아올린 집과 같다. 카드 한 장을 빼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데 죽음처럼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믿고 있던 신념이 갑자기 흔들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어기제를 활용하여 기존 믿음을 단단히 움켜쥐고 확실하게 유지하는 편이 더 편안하고 쉽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이 과정은 겸손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다. 한 가지 신념에 대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수많은 상황에서 실존적 불안을 다스리려는 욕망이 우리를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안정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세계관이 굳건히 매달린 데다 자존심까지 내세운다면
기본적인 방어 기제를 높이는 상태가 된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세계관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 가치와 의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적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지 거듭 확인한다. 이 두 양상이 결합해서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상대와 경쟁하려는 성향을 부추긴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 한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일관성의 감각 이외에도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로 하며 강렬한 목적의식을 추구한다.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우리에게는 자신의 옳다고 믿고 싶은 욕망이 있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확실성을 추구한다. 세상은 예측하기 힘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시스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행동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세상을 본다. 믿음과 어긋나는 사실은 부정하고 기존의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추구하고 관심을 쏟는 데 익숙한 나머지 자신이 방어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인간이 의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때 가장 잘 번성하는 의미 추구형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본능적인 방어 반응 없이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방어 기제를 낮추어 겸손을 개발하는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미를 창출하는 영역을 확인하고 한계를 수용하며 사회적 투자를 다변화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가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에 좀 더 편안해진다. 방어 기제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 가족, 동료가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면 방어적 반응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과제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차차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다. 모순돼 보이는 이 접근 방식에는 나의 가장 깊은 신념에 맞서는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포함된다. 자신에게 맞서는 방법을 배우고 나의 시각과 반대되는 시각을 적합하려 노력하는 것은 폐쇄적인 방어 기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현명한 의사결정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 내면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 바꾸기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를 찾는 영역이 다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경고하는 관점을 느슨하게 하고 우리의 신념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대체로 반박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방어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핵심같이 일이나 반려동물처럼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생기는 의미를 스스로 상기하여 삶의 의미를 확대하고 진정성과 성실성의 감각을 키우면 다가올 위협에 덜 예민해질 수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안정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훗날 말다툼을 하고 상대방을 헛뜯거나 무시하거나 자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내세워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잠시 시간을 들여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떠올려보라. 잠깐 생각해보기만 해도 다시 중심을 잡고 안정감을 확보해야 하며 색다른 생각에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노벨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를 시스템 1 사고라고 불렀다. 하지만 동기가 생기고 정신적 역량이 뒷받침되면 시스템 2 사고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사고방식은 느리고 합리적이며 의식적이고 신중하다.
잠시 마음을 갈아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어적 반응을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변함을 인정하려 하면 기본적이고 오만한 방어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배타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나는 대학에서 강의를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라고 권한다. 학생들은 민족, 종교, 문화, 경제계층, 정당, 삶의 단계가 다른 친구를 만나야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접하며 기꺼이 불편을 겪으려 하지 않는다면 배움과 성장을 멈추고 폐쇄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에 갇히고 말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방어 기제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층을 다변화하면 완강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역시 변번히 교통하는 방어기제 때문에 애를 먹는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다른 관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배경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려 한다. 6장 공감 형성하기. 몇 년 전 나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소통을 경험했다. 어떤 관계는 왜 잘 풀리고 다른 관계는 잘 안 풀리는지 일깨워준 경험이었다. 두 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화할 때 서로 얼마나 많이 공감했는가에 있었다. 곧 살펴보겠지만 공감 형성은 겸손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겸손해지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걸음은 아마도 깊고 진실한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일 것이다. 공감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정의이 된다. 다른 누군가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따뜻한 마음이다.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배양하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공감은 겸손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유효하다. 나의 동료 돈 데이비스는 겸손이 공감과 확실히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감 연구에서 거듭 발견되는 점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겸손과 반대되는 성향인 나르시즘에 대해 공감 연구에서 거듭 발견되는 점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겸손과 반대되는 성향인 나르시즘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자신의 감정적 경험과 단절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을 경험하기 힘들다. 관점 수용 연습.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길 때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나의 확실한 사례를 제시하고 나의 동기를 정당화하며 내 행동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만 열심이다. 공감적인 관점 수용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된다. 자신의 단점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자신의 실수나 실책을 반추할 필요는 없다. 나 역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좀 더 이해심과 인내심을 발휘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경청의 기술은 충분히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이 기술에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해 필요한 전부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 채 대화를 나눈다. 이처럼 오만한 태도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 겸손은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요구와 더불어 나의 요구를 소중히 여기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기심은 자아감을 축소시키지만 공감은 우리의 세계를 확장한다. 7장 자기 조절의 중요성. 겸손을 개발하는 과정은 마라톤 훈련과 비슷하다. 날마다 연습해야 하고 끈기도 있어야 한다.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마라톤에 비유해서 확장해보겠다. 42km 경주에 등록할 때처럼 겸손을 개발하는 게 진지하다면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다. 첫째, 겸손을 기르는 일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겸손이 삶에 접근하는 전체적인 방식, 즉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한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으며 그럴 때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겸손을 실천하고 어려움 앞에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잘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며 겸손이 제2천성, 즉 습관이 되어가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동일하지 않은 그런 반복을 통해 겸손과 같은 미덕을 더 습관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추정한다. 간단히 말해 다양한 맥락,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함으로써 겸손은 습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지형, 다양한 거리, 다양한 속도로 훈련할 때 더 나은 러너가 된다. 그러므로 겸손을 실천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오래가는 겸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 조절은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겸손과 관련된 자기 조절에서는 기본적이고 이기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겸손의 경우 우리의 목표는 나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아를 억제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된다.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자기 과시적 충동을 억제하고 칭찬을 나누며 내 목표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조절의 두 번째 기동은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점검하는 것이다. 자체 평가를 한 다음에 믿을 만한 지인에게 꾸준히 피드백을 요청하면 자신이 바라는 목표와 얼마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를 알기,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와 만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한다. 나를 점검하기,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 나를 넘어서기,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나의 가치에 부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커질 것이다.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겸손을 기르려면 연습과 끈기, 그런 것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차츰 변화가 느껴지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3부 겸손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8장 분열 극복하기.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 즉 문화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른 이의 세계관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본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와 같은 뿌리 깊은 편견에 맞선다. 모두에게 통하는 하나의 접근법을 취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와 문화적 배경이 복잡, 미묘하고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배우려 한다. 우리는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문화적 겸손을 기반으로 행동할 때
다양성이 어떻게 사회, 사업,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겸손을 실천하면 상호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나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충분히 정당하다는 믿음으로 그 노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 비록 우리가 상대의 견해에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문화적 겸손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진정한 열망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거나 그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본질적인 존엄성을 존중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실제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 파악하는 것은 냉철하지만 유익한 정보가 된다. 문화적 겸손을 위해 노력하면 나의 견해가 많은 견해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겸손은 소수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억압적인 시스템을 뒤집는 용기 있는 주체를 함께 해준다. 우리는 자신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상징적인 불멸을 달성하고자 한다. 삶이 끝난 뒤에도 살아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여 우리의 공헌에 감사하고 우리의 발견과 업적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기회를 모색한다.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더라도 세계관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를 방어하고 재구성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세계관에 집착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현실을 더욱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겸손을 기르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안정감에서 출발하여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가피한 운명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언젠가는 실제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며 세상을 더욱 사랑스럽고 정의롭고 온전하게 만드는 데 남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문화적 겸손 추구하기. 앞으로도 실수하게 될 것이다. 완벽보다 발전을 추구하라. 배움을 멈추지 마라. 언어는 중요하다. 9장 발전하기. 개개인이 꾸준히 배우고 사회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류의 겸손, 즉 지적 겸손이 필요하다. 지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다. 자신이 옳다고 지나치게 확신하면 배우거나 성장할 수 없으며 지적으로 멈춤 상태가 되고 낡은 사람이 된다. 겸손이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지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는 성경형 사고방식을 알려주면 지적으로 더 겸손해진다고 한다. 지적 겸손이란 무엇인가? 지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관에 열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배운다. 지적으로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게 피드백을 기꺼이 수용한다.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생각을 바꾸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겠다는 희망을 품는다. 배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지적 겸손은 학식이나 전념이 부족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전념하면서도 새로운 근거에 비추어 생각을 점검하는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중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경험하기 위해 사회에서는 지적 겸손이 필요하다. 즉
사회에는 신념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를 계속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적, 겸손 추구하기, 전문 지식의 모자란 영역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틀렸을 때를 떠올려보자. 생각을 바꾼 덕분에 삶이 나아졌을 때를 생각해보라. 자신에게 반대하기 위해 읽고 써라. 최근에 읽었던 몇 권의 책을 생각하거나 일반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곳을 떠올려라. 대부분의 정보 출처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가. 함정 피하기. 기존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형태의 압박 역시 우리가 지적 겸손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든다. 과학은 삶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팀 스포츠이며 집단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활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기반으로 배우고 또 배울 만큼 겸손해야 한다. 10시와 2시 방향으로 핸들을 잡지 않도록 스스로 다시 훈련을 거치는 것처럼 증거가 있을 때는 믿음과 의견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10장 지역사회의 번영. 행복은 금방 지나가며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구자들이 쾌락이 쳇바퀴라고 부르는 현상에 빠진다. 계속해서 새로운 행복의 수준에 적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겸손은 우리가 사는 곳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겸손은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도록 이끈다. 연구에 따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은 보상에 따르지 않아도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며 관대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겸손은 신사회적 행동과 미덕을 촉진한다. 겸손은 용서의 능력을 키운다. 용서에는 틀린 것과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만과 완고한 자존심은 종종 진정한 고백이나 진실한 사과를 가로막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적 또는 종교적 겸손이 있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할 가능성이 더 컸다. 또한 겸손은 영적 초월과도 관련이 있다. 겸손은 더 감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안정감과 관련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만 파묻히기보다 지금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곱씹는 편이 훨씬 기분도 좋다.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겸손과 감사가 서로를 강화한다고 결론지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다.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설문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얻을 자격에 대한 이기적 성향을 점검하게 한다. 나에게 주어진 긍정적 요소가 모두 나로 인한 것이라고 믿으면 다른 사람이 기여한 몫에 대한 감사를 놓치게 된다. 나아가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게 한다. 겸손은 신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겸손은 삶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혜를 키운 사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겸손을 키울 수 있다. 더 많이 용서하고 관대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면 관계가 개선된다. 감사를 표현하면 삶의 의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다. 겸손은 관계를 개선하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외로움, 불안, 우울증에 맞서게 한다. 주변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선행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확보하게 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역경에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고 공허한 칭찬을 추구하지 않을 용기가 있을 때 주변 사람이 안정감을 돌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념을 위해 당당히 서고 우리의 멧돼지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어려운 일을 실천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도 상관없다. 보고 접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겸허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운명임을 상기하는데 이를 상기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동기가 고상하고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더 좁은 원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들어간 채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꺼린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줄어든다. 듣는 법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우리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고 확신한다.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겸손한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삶의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며 두려움보다 사랑을, 완벽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도록 이끌며 배우려는 호기심을 느끼고 성장하기 위해 열린 태도를 잃지 않게 하며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